그는 평생 이동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쌓아 올린 권위가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시를 흐르게 만드는 도로와 교통,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 그런데 딱 한 번,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32,000원이요? 그 가격에 침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버스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아닌 고속버스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프랑스 교통정책의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단돈 32,000원짜리 한국 고속버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유럽 교통기술자는 한국에서 가장 조용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프랑스 파리. 도시의 혈관이라 불리는 도로망을 설계하고 사람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교통정책 자문위원 클레망 슈미트. 그는 파리 수도권 교통정비 프로젝트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고속교통 체계를 조정하며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도로 하나, 정류장 하나를 설계할 때도 사람의 흐름, 심리, 문화까지 계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번엔 아시아 대도시 교통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마지막 도시, 대한민국 서울. 클레망은 서울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한국의 장거리 교통 연계 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유럽 도입 모델로 참고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그는 서울교통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익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보통 어떤 수단을 이용하나요? 항공편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클레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고속버스요? 정말요? 파리에서 리옹까지 450km 거리. 그 거리라면 유럽에서는 항공편이나 고속철이 일반적입니다. 버스는 학생, 노년층, 혹은 대중교통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선택하는 저렴한 수단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플라스틱에 뒷사람 무릎이 등짝을 찌르지는 않겠죠? 그의 농담에도 상대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심야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좌석은 침대형 리클라이너이고 커튼과 조명, 무선 충전기, 와이파이, 개별 TV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가격은요? 32,000원입니다. 클레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전 그는 파리에서 리옹까지 고속버스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70유로를 냈고 버스는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으며 화장실은 잠겨 있었고 좌석은 뒤로 젖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짐은 도난을 우려해 무릎 위에 얹고 자야 했고 옆자리 승객은 코를 골며 발을 뻗었죠. 무선 충전이나 와이파이 같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땐 피로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버스를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불편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듣고 있는 설명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의 좌석과 편의시설, 심야 시간에 조용히 목적지까지 이동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모든 교통공식을 부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클레망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부심을 갖고 유럽 교통정책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라에서 단돈 32,000원짜리 고속버스 앞에 그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던 거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곧바로 심야 고속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클레망은 손에 표를 쥔 채 오랜 교통 철학이 시험받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그의 마음을 바꿔놓을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요. 클레망은 전날 밤 예약한 심야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곳에서 불편함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건 당연했고 그럴 땐 곧바로 벽에 부딪혔으니까요.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터미널을 둘러보며 발권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생김새는 낯설었지만
화면 아래에 영어 버튼이 보였고 그 순간 한숨처럼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누르면 모든 과정이 바뀌는 건가? 버튼 하나로 언어가 전환됐고 이내 예약한 정보를 확인하고 좌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티켓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몇몇이 표지판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자 주변의 젊은 직원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클레망은 그런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근처 매점의 점원조차도 당황한 외국인에게 영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부러 준비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이 나라에 깊이 자리 잡은 생활의 방식이군요. 그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이 단지 교통시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게 설계된 곳. 이곳의 안내 방송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차례차례 흘러나왔습니다. 클레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영어로 말을 건다는 이유만으로도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는 현지어로만 제공되고 번역은 엉성했으며 도움을 받으려면 주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단 한마디 한국어도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 발권 승차장 확인, 심지어 편의점에서 간식까지 구입하며 그는 단 한 번도 외국인이라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방금 통과한 무인 매표소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배낭여행객이 티켓을 예매하고 있었고 한 명은 조심스럽게 키오스크 버튼을 누르다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국인 한 명이 다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르면 영어로 나와요. 그 장면을 본 클레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감탄이 아니라 배려의 문화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가 않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주는 거였군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승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동이란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말입니다. 버스는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클레망은 지정된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분했고 터미널 전체는 어둡지만 정리된 조명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다고 들은 건 심야 프리미엄 고속버스였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더 높고 차체도 훨씬 커 보였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그는 조심스레 계단을 밟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같았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가 독립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리클라이너 좌석은 상체뿐 아니라 다리까지 완전히 눕혀졌고 좌석 옆엔 작은 가림 커튼이 부드럽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면엔 개별 TV 화면, 옆 팔걸이엔 무선 충전기와 USB 포트, 상단엔 독서등과 조명 조절 버튼이 가지런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고급 패브릭이 깔려 있었고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은은하게 내부를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32,000원짜리 좌석입니까? 좌석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땀이나 먼지가 느껴지는 유럽의 오래된 시트가 아니라 새 옷처럼 단정하고 보송한 느낌이었고 등받이엔 개인용 목 쿠션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뒤로 젖혀지는 좌석은 마치 침대처럼 편안했고 발받침대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습니다. 진짜인가요? 유럽의 심야버스는 좁은 좌석에 사람이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좌석 간 간격은 작고 시끄러운 승객과 함께 해야 했으며 심지어 옆 사람이 기대 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공기 중엔 피곤한 사람들의 채취가 떠돌고 냉난방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프라이버시는 사치에 가까운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승객들은 각자 커튼을 닫고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승객은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와이파이에 연결해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자리 옆 버튼을 눌러 조명을 끄고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라는 단어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이건 단지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 길을 가는 이의 피로를 먼저 생각한 공간. 기계의 배치가 아니라 사람의 리듬에 맞춘 설계. 그는 무릎 위에 두었던 소지품을 천천히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휴대폰이나 가방을 발밑에 그대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훔쳐갈까봐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군요. 잠시 후 안내 방송이 울리고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 조명이 천천히 꺼졌고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승객들 사이에 정막이 번졌습니다. 심야 시간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창밖 풍경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조심스럽게 좌석 아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발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안거나 다리에 끼워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번은 넘게 들었던 이야기. 야간 버스에서 눈을 감았다가 일어났을 때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친구. 짐칸에서 가방이 사라져버린 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 경험. 그에겐 밤과 버스는 언제나 긴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있었습니다. 좌석 옆 버튼을 눌러 조명을 껐을 때도, 주변 승객들이 커튼을 닫고 조용히 제 공간에 들어갈 때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내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들자 그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기 전 수없이 많은 기사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1인당 GDP,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점유율, 기술적 진보, 자동화율.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치를 읽어도 알 수 없었던 게 단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편리함 이전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려가 제도나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군가의 가방을 쳐다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벽에 붙은 경고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레 공유되는 공감이었습니다. 클레망은 커튼을 살짝 걷고 통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정돈된 그림. 누군가는 조용히 다리를 뻗고 잠들어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침묵 속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문득 어릴 적 가족과 함께했던 야간 기차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느낌,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막연한 안도감. 지금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동은 결국 불편을 감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반대네요. 이동이 곧 휴식이 되다니.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고개를 젖혔고 눈꺼풀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 달리는 차의 진동, 가늘게 흐르는 공기의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들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고 정확히 언제 잠이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클레망은 조용히 눈을 감았던 순간 이후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고 그 뒤로 시간의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간헐적인 진동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좌석은 그의 몸에 꼭 맞았고 공기는 일정하게 흘렀으며 커튼 뒤로 새어드는 조명은 눈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요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동 중에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자야 했고 차가운 창틀에 머리를 기댈 수밖에 없었으며 도착할 때마다 몸은 뻐근하고 정신은 피폐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가방이 사라질까 불안했고 누군가가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동은 언제나 참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편안하게 조용히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돈 32,000원이라는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고 소지품을 챙기신 후 천천히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클레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커튼 틈 사이로 흘러들었고 조용한 웅성임이 통로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벌써 도착했다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동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머리는 맑았고 허리도 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내식도 없었고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도 없었지만 이곳은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짐을 꺼내려 숙였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발밑에 내려둔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고 눌리거나 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운전기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좌석 주변을 정리한 후 버스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훈련된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생활의 문화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몇 시간 전 서울의 터미널에서 가졌던 의심과는 달리 지금 그는 이 여정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32,000원이었습니다. 400km를 달리는 동안 그는 몸도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잠을 잤을 뿐인데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고 그 사이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짜 고속이라는 건 시간뿐만이 아니군요. 속도보다 앞선 건 이 나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터미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버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거창한 기술도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버스가 있는 나라라면 그들의 도시와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 파리, 귀국 후 이틀째 되는 날. 클레망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지난 출장에서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서울에서 체험한 고속버스의 상세한 구조, 내부 설비, 요금 체계, 그리고 승객 행동 양식까지. 이제 그는 이 경험을 단순한 인상으로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논리와 데이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유럽 주요국의 고속버스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지는 파리, 도착지는 리옹. 거리 약 460km, 평균 요금 우리 돈으로 약 69만 원, 소요시간 6시간 30분. 대부분 차량에는 충전 포트가 없으며 좌석 간격은 90cm 미만. 기본형 좌석은 고정식이며 심야 운행 시 프라이버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약 400km, 요금 32,000원, 소요시간 5시간 이내. 프리미엄 차량 기준, 리클라이너 침대형 좌석, 와이파이, 무선 충전, 개별 조명, 커튼, 공기청정기, 방음 설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조용한 승객들. 그는 표를 만들어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가격, 좌석 구조, 소음, 청결, 프라이버시, 안전, 시간 정확성, 직원 응대, 언어 접근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잠시 멈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유럽 교통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간 연결성, 환경 중심 설계, 역사 깊은 인프라.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과거의 방식에 안주해 있었군요. 그는 서울에서 경험했던 발권 앱을 떠올렸습니다. 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 실시간 좌석 배치 확인, 4개 국어 음성 안내,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파리에서 티켓을 예매하려면 아직도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 발권기는 종종 고장이 나 있으며 다국어 서비스는 일부 국제 노선에서만 제공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수준의 교통 시스템이 가능했던 걸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때문도, 인프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우선에 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단순한 고급화가 아니었습니다. 비용과 배려의 균형, 가격을 낮추면서도 품질을 잃지 않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는 설계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생활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클레망은 곧 유럽 교통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제는 단 하나. 이동을 재정의하다. 한국 고속버스가 보여준 새로운 표준. 독일 함부르크, 유럽 도시교통연합 교통기술 세미나 현장. 회의실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북미와 일본의 대표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세계 각국의 우수 교통 모델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올해 발표자로 선 클레망 슈미트는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슬라이드 첫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처럼 행동한 버스. 처음엔 웅성임이 있었습니다. 버스, 호텔이라고? 버스 시스템으로 발표를 시작한다고? 클레망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안엔 서울 부산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내부 사진과 가격 정보, 서비스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좌석은 리클라이너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기, 커튼, 개별 조명, 그리고 탑승 전 안전교육 영상까지 포함돼 있죠. 요금은 21유로, 네, 단돈 32,000원입니다. 청중들은 서서히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독일 대표단이 서로 고개를 돌려 수군댔고, 일본의 한 위원이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망은 유럽 고속버스와의 비교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가격, 설비, 안전, 언어 접근성, 프라이버시, 정시 운행률.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상위권을 차지했고, 심지어 민간 운영임에도 서비스는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고속버스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배려이고 공공의 이동을 위한 정교한 문화입니다. 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을 먼저 고려한 시스템의 따뜻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클레망은 잠시 정적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동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존중하며 보낼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순간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단지 천천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 곧 이어 방 안가득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클레망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분명 전문가로 무대에 섰지만 지금은 증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아니었고 통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건 한 나라가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 배려를 어떻게 일상 속에 녹여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만든 문화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캐나다 대표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시스템, 우리도 복제할 수 있을까요? 클레망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을 향한 존중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6개월 후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아시아행 게이트 앞. 그는 정장을 벗고 혼자 배낭을 맨 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출장도 아니었고 회의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티켓이 그를 한국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서울에서 다시 한번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찾았던 때와는 달리 이번엔 기대가 앞섰습니다. 그는 마치 여행지의 작은 맛집을 다시 찾는 사람처럼 그 좌석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밤 11시, 조용히 조명이 내려앉은 플랫폼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이미 2번 눈을 감고 마음으로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처음 탔던 그 심야 프리미엄 고속버스, 그의 일생에 가장 편안했던 이동,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밤. 버스가 도착했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들이며 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은 부드럽게 늘어져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여전히 넓고 침대처럼 기대어졌으며 무선 충전기와 모니터, 조명 버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대로네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동을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는지가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뒤로 멀어졌고 도로는 조용했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커튼을 닫고 조명을 끈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엔 데이터도 회의도 계획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나라에서 경험한 배려의 총합, 그리고 그 배려가 만들어낸 사회의 표면. 그는 다시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체류 일정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휴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고속버스 한 대, 하지만 자신에겐 인식이 바뀐 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동의 기술이 아니라 존중의 문화가 남긴 여운.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이동조차 따뜻하군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속도보다 조용히, 기술보다 따뜻하게. 한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한 전문가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한 건 놀라운 시스템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려, 그저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설계. 누군가는 말합니다. 버스가 그 정도까지 필요하냐고.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덕분에 나는 어느 나라보다 깊이 쉬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밤은 누군가에게 가장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기술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